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마른 꽃, 시작하겠습니다. 말, 한창 책을 읽었을 때 어쩌다 한번 집어든 작가님의 글은 1980년대를 살았던 나의 삶이 1960, 70년 시절의 작가님의 중산층의 삶에 비해 형편없이 옹졸했던 까닭에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과 고단함의 삶을 몇십 년 관통하고 돌아온 나를 거울로 비추듯 박완서님의 소설은 놀랍게도 그 역사의 솔직함과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중산층의 느긋함처럼 글의 굳셈과 안정 속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오로지 하나만의 역사가 있지 않듯이 내 인생 역시 50년의 세월 동안에 최하층의 세월도 중산층의 세월도 정렬의 세월도 허탈의 세월도 모두 들어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제 눈에 들어온 박완서님의 소설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있어 박완서님 글 읽는 시간은 휴식, 마음의 휴양, 온화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 등 선물 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누려보고픈 강렬함을 이기지 못해 정리를 시작합니다. 마른 꽃, 지은이 박완서. 처음에 나는 그의 손밖에 보지 못했다. 반지 낀 손이었다. 백금 반지에 박힌 깊은 청람색 돌이 아쿠아마린이라는 걸 단박 알아보았다. 비싼 건 아니지만 흔한 돌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내가 보석 보는 눈이 밝은 건 전혀 아니다. 호텔 지하상가에서 보석상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말재주에 반해 거기 자주 놀러 다닌 때가 있다. 그 친구가 말해주었다. 깊은 바다 빛깔이 나는 게 양질의 아쿠아마린이지만 그런 건 아주 드물다면서 드문 까닭을 이렇게 말했다. 극진이 사랑하던 애인을 바다에서 잃은 청년이 있었다나 그가 남은 생애 동안 돈을 버는 대로 오로지 뛰어난 아쿠아마린만 사 모은 게 늙어 죽을 때는 드디어 커다란 마대자루 하나 가득 하더라는 것이었다. 깊은 바다에 애인을 빼앗긴 청년이 따라 죽는 대신 바다빛깔 결정체에다 자신의 혼을 수없이 던진 이야기를 친구는 왠지 심드렁하고 간략하게 말했다. 나 역시 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본 그 돌의 청란빛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고 차갑게 가슴살을 저미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여 오싹 소름이 돋았다.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헐레벌떡 당도한 터미널은 입주의 여지가 없었고 역시 막차까지 매진이었다. 친조카 결혼식에 왔다 가는 길이었다. 명색이 집안의 어른인데 결혼식에 청천만 해놓고 돌아갈 표 하나 마련해놓지 않은 조카네의 야박한 소갈머리가 괘씸하고 얄미웠다. 실은 그보다 당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미처 몰랐었다. 직장 관계로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산 지가 5년째 되는 장조카는 내가 전화를 넣을 때마다 한 번 다녀가시라는 인사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동생 결혼식을 보러 내려온 고모를 을에 하루 이틀 묵어가게 할 줄 알았다. 어른 대접을 할 줄 모르는 조카 며느리 때문에 가뜩이나 울적한 마음이 더욱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패백받을 때 체면을 차리려고
한복까지 뻗쳐 입고 갔는데 패백은 생략해도 좋다고 사돈집에다 일러놓으라고 했다. 어른이 없다니 시고모는 어른이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시고모란 법도로 따져도 출가 외인에 불과하지 않은가. 어른에게 합당한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줄창 겉돌게 만드는 것은 조카 며느리 계산된 출가 외인 대접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벼란간 자신이 없어지니까 시 부모가 안 계신데도 패백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해도 그만인 건지도 알 수가 없어졌다.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건 뭘까? 내년이 환갑이란 나이가 늙은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스산하고 흉흉하기까지 했다. 조카네한테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그쪽 사투리가 패고리를 져서 나를 따돌리고 있는 것 같은 참담한 고독감으로 이어졌다. 딸 시집 보낼 때 입었던 분홍색 한복은 치마폭이 도대체 몇 폭이나 되는지 감당할 수 없이 퍼지지 않으면 끌리는 것도 주책스럽다. 중요한 손님도 아니면서 남들이 한 번 볼 거 두 번 볼 요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지 벌을 서듯이 시시각각 의식하느라 음식은 맛도 모르고 건성으로 먹고 있었다. 참 고모님은 몇 시표로 끊으셨어요? 내 옆에서 나는 무시한 채 제 자식 걷어먹이기만 바쁘던 둘째 조카 며느리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에게 보인 최초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표? 무슨 표? 올라가실 표 말이에요. 어머, 예매도 안 하고 내려오셨나 봐. 오늘 토요일인데. 둘째는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올라갈 걱정도 안 하고 바보처럼 느릿느릿 답답한 동작으로 비프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내 걱정을 했다. 아직은 늦지 않았을 거야.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면. 장조카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제서야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대접성으로라도 자고 갈할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진 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하마터면 눈물이 다 핑 돌 것 같아 대강 썰어놓은 고기 조각을 꾸역꾸역 쳐 넣었다. 천천히 잡수세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지도 않아. 여기서 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잖아. 저희가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게요. 형님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금 일찍 떠나죠 뭐. 그래 줄래? 잘 생각했어. 남아있어도 할 일도 없어. 고모님 모셔다 드리는 게 크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부탁할게. 나를 옆에 놓고 장조카 며느리와 둘째네가 주고받은 말이었다. 대구역에서 주차장이 10,000원이라고 휙휙 나를 짐짝처럼 내려놓기만 하고 가버렸다. 표는 구할 수 없었고 오늘 안으로 서울을 가기는 요원하기만 했다. 대합실로 들어가 봐야 무슨 수가 생겨도 생길 것 같았다. 회사 측도 양심이 있다면 토요일 오후인데 상행버스를 몇 대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목소리를 합쳐 회사 측에다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벼란간 힘이 솟아 비단 치맛자락을 깃발처럼 펄럭이며 대합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짓말 같은 행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대편 출입구 쪽에서 꿈에도 그리던 승차권 2장을 높이 쳐들고 뛰어든 노인을 보자 즉시 노인이 차표를 물으러 온다는 걸 알아차렸다. 할아버지, 그 표 저한테 파세요. 얼마면 되죠? 싼 데 가서 치러도 제값은 준다던데. 제값을 드리기로 하니까 이번에는 2장을 다 사야만 팔겠다고 했다. 그때 저하고 한 장씩 나누시죠 하면서 나타난 손이 있었다. 아쿠아마린 반지를 낀 바로 그 손이었다. 한 장의 고속버스표를 확실하게 손에 넣은 감격이 행운을 보장받은 복권을 거머쥔 것만치나
뿌듯하고 가슴 울렁거렸다. 나는 그 기분을 좀 더 느긋하게 즐기기 위해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았다. 커피 맛이 유별나게 혀에 감겼다. 나는 커피가 아니라 슬그머니 내 안에 미끄러져 들어와 있는 아쿠아마린의 추억을 음미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5분 전쯤에 버스에 올라탔다. 창가에 앉았다. 그는 출발 직전에 올라탔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카키색 트렌치코트를 벗어서 실엉에 얹으려는 찰나 살짝 뒤집힌 옷자락에서 런던 포그 상표가 드러났다. 세련된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버스는 대구의 안개를 뒤로 하고 마침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가 신문을 펼치다가 내 어깨를 살짝 스쳤다. 미안합니다. 정중하고도 싹싹한 말씨였다. 나는 그를 바로 보지 않고 괜찮다는 포시로 고개만 까딱 했다. 바로 보지는 않았지만 신문을 펴든 손의 반지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뼈대가 실하고도 든든한 남자다운 손에 잘 어울리는 단순하고 중후한 세팅이 마음에 들었다. 서울까지 거리가 500m 단위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지만 그보다는 몇 시간이 남았나가 더 알고 싶었다. 곧 금강 휴게소 올 겁니다. 그가 말을 걸었다. 아, 네. 나는 짤막하게 알아들었다는 표시만 했다. 금강 휴게소에선 20분간 정차한다고 했다. 화장실을 들른 후 밖으로 나와 내가 내린 버스를 찾으려는데 저만치 가로등 밑에서 차를 마시던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마음에 스며들 듯한 웃음이어서 얼핏 시선을 비켰다. 그렇게 서 있는 그는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영화의 라스트 씬처럼 인상적이었다. 버스 안에서도 밖의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멋쟁이일 뿐 아니라 체중 관리도 잘한 것 같았다. 배도 안 나오고 다리도 길고 걸음걸이는 여유있고도 늠름했다. 나는 선반 위에 얌전히 개켜진 채로 있는 그의 트렌치코트를 쳐다보았다. 같은 상표는 아니지만 나도 꽤 괜찮은 바바리 코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놈의 패백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걸 입고 왔을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지금보다 적어도 10년은 젊어 보였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와 함께 바바리 자락에 찬바람을 묻히며 그럴듯한 바에 들어가 양주를 한 잔씩 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종이컵을 건네주었다. 일무차였다. 비로소 그를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수려한 골상에 근살이 붙지 않아 강직해 보였고 눈빛은 따뜻했다. 가슴이 소리내어 울렁거렸다.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누가 믿을까. 금강 휴게소를 지나면서부터 버스가 조금씩 더 밀리기 시작했다. 기사는 승객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 같은 건 생략하고 제멋대로 고속도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서울이 몇 킬로 남았다는 표지판도 사라졌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마냥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낀 지 오랜만에 벌써 서울인가 싶게 번화한 도시로 접어들었다. 번호판으로 대전이라는 걸 알아보았고 10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대전이네요. 그래도 이 버스가 서울로 가긴 가고 있나 봐요. 이번엔 내가 먼저 수작을 걸었다. 그럼 딴 데로 가고 있는 줄 아셨나요? 고속도로를 벗어나니까 괜히 불안했어요. 밤새도록 가도 아무데도 당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지 뭐예요. 아무데도 당도하지 못하는 버스라 재미있어요? 제 상상력보다 시적이고.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버스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띤 인물이 타고 있어서 죄 없는 사람까지
어디론지 납치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만약 저 기사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별 고약한 승객도 다 있다 하겠죠? 자기 딴엔 조금이라도 일찍 가보려고 낯선 길을 헤매는데 깨어있다는 게 고약한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다들 얼마나 코니들 자고 있나. 저 사람들처럼 기사가 어련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랴 믿고 잠들었으면 그런 실없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다들 곤히 잠들어 있고 깨어있는 승객은 우리 두 사람밖에 없었다. 나는 왠지 그게 짜릿할 만큼 즐거웠다. 댁이 서울이십니까? 대구십니까? 그가 물었다. 친정 조카가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다녀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곱게 차려 입으셨군요. 네, 패백도 받고 이것저것 어른된 도리를 하려면 암만 해도 한복이 편할 것 같아서요. 패백도 못 받았단 소리는 일부러 안 했다. 그래도 버스 여행하기에는 주책스러워 보일 게 분명한 한복에 대해 변명을 할 수가 있어서 속이 다 시원했다. 대전을 지나고부터 버스는 본격적으로 밀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서울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그동안 계속 찰도 잤고 우리 두 사람은 계속 깨어서 젊은 애들처럼 굴었다. 6.25 때 몇 살이었고 얼마나 고생했고 따위 진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좋아하는 배우나 음악, 맛 좋고 분위기 좋은 음식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따위를 두서없이 주고받으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수다스럽고 명랑하고 탁식하고 재기가 넘치는 사람인가를 처음 알았고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 의견이 일치했던 건 아니다. 우리는 유신시대나 군사정권 시대를 살아내기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가에 대해서는 정열적으로 동의했지만 그가 식구처럼 아낀다는 진돗개 얘기를 하자 나는 마치 개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요란스럽게 칠색을 했다. 그 모든 짓거리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여북해야 자정이 넘었는데도 벌써 서울인가 싶었을까. 고속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거의 택시 승차장에 줄을 섰다. 밤 공기가 냉랭했다. 그가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나는 마다하지 않고 순순히 그 안에서 몸을 작게 웅승그렸다. 나이 같은 건 잊은 지 오랬다. 댁이 어디시죠? 그가 물었다. 고덕 쪽이라고 대답했다. 이럴 수가.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동네였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 가슴이 소녀처럼 발랑발랑 뛰었다. 아직도 동네 외곽에 많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숲과 꽤 괜찮은 산책로가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택시를 탔다. 같은 동네라지만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내가 살고 있는 주택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는 나를 먼저 내려주면서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다. 30평이 넘어 혼자 살기엔 휘한 집이었지만 온종일 비어있던 집에 한밤중에 문을 따고 들어오는 일이 오늘따라 조금도 을씨년스럽지 않고 감미롭게 느껴졌다. 혼자이긴 하지만 거실엔 14식구나 되는 대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14식구 중 남편이 먼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손자가 하나 더 생겨 내가 계산하고 있는 식구는 여전히 14이었다. 현관문을 열며 버릇처럼 가족사진한테 눈인사를 건넨다. 벗어놓았던 옷처럼 익숙하고도 눅눅한 내 집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잘생긴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어느 때쯤일까? 그는 살만하고
선량한 사람일 것이다. 그가 준 명함은 전화기 옆에 얌전히 놓여 있다. 그에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건만 전화벨이 울릴 때 그를 생각하며 받은 적이 종종 있다. 전화는 의당 번호를 알고 있는 쪽에서 걸어야 하건만 나는 그러지 못한다. 하지만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사돈상을 당했다. 혼자나마 고향을 지키고 살던 둘째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면서 나한테 손자들이 기르던 조막만한 개를 맡기고 떠났다. 그런데 통 먹지를 않았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굶겨 죽였단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나는 한데 모은 음식 찌꺼기에다가 국국물을 부은 것을 그 녀석 입에다 갖다 대 보았다. 또 고개를 외로 꼴 줄 알았는데 앙칼지게 달려들더니 붉은 혀를 맹렬하게 날름대며 국물부터 핥기 시작했다. 그래, 만물의 영장도 배고픈 서름엔 무릎을 꿇게 돼 있는데 내까지 깨?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띠려는데 벼란간 째지는 소리로 캥캥대며 죽을 둥 살 둥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닌가.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당장 숨 넘어가는 꼴을 볼 것만 같아 더러 겁부터 났다. 그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전화번호를 돌렸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울음이 복받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알아듣고 차까지 가지고 즉각 달려와 주었기 때문에 가까운 수의사한테까지 가는 동안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달려와 준 그를 보자 나는 다시 울음이 복받쳤다. 왜 그렇게 눈물이 잘 나는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내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를 했다. 수의사의 처치를 받는 동안 강아지는 더욱 애처로운 소리를 냈고 나는 숫째 그의 품에 안겨서 귀를 막고 흐느꼈다. 내가 생각해도 요사스럽기 짝이 없는 짓거리였지만 나는 그 감미로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수의사는 강아지 목구멍에서 집어낸 생선가시를 보여주면서 개 아픈데 같이 우는 아이는 많이 봤어도 같이 우는 할머니는 처음 봤다고 했다. 강아지는 무사했고 며칠 안 돼 제 집으로 돌아갔으며 나는 물론 하나도 안 섭섭했다. 나는 강아지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강아지가 집에 있는 동안 강아지 안부를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된 그와 나의 전화질은 강아지를 보낸 후에는 차 한 잔 하자는 만남으로 발전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아침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첫눈이 오는 날은 마침내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바에서 괜히 잔을 부딪히며 위스키를 마시기도 했다. 그의 잘생긴 진돗개하고도 낯을 익혔고 그의 차에다 진돗개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서울 근교에 그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처음 안 것처럼 느꼈다. 강아지를 핑계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만큼 간사스러워진 후였다. 곳곳이 새로워 함부로 탄성을 지르지를 않나. 16살 먹은 계집애처럼 깡총거리지를 않나. 요즘 신세대 탤런트의 연기를 톡톡 튄다고들 하는데 내 안에서도 뭔가가 핑퐁알처럼 경박하고 예민한 탄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걸 느꼈다. 크리스마스에 나는 머플러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그는 나에게 스카프를 선물했다. 둘 다 야한 것이었다. 실용보다는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놀래키고 즐겁게 해주나를 더 염두에 두고 골랐다는 걸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닮은 꼴이었다. 그러나 닮지 않은 점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여자에게 선물을 해본 지 오랜만이라고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3년 만이라고 했고
3년 전에 상처한 것을 지나가는 말처럼 비쳤다. 서로 그만큼 친해지는 동안 우리가 과부 호라비길이라는 걸 내비칠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정식으로 그 시기까지 말하긴 처음이었다. 나는 관심 없다는 틀로 화제를 바꾸었다. 머플러와 스카프를 교환하는 것처럼 그런 신상 명세까지 교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회가 바뀌니 환갑해였다. 회갑이란 본인에게만 고약한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더 고약하게 돼 있나 보다. 여행도 마다하고 잔치도 마다하자 속마음을 알고 싶어 안달을 했다. 나도 모르는 속마음을 저희들이 무슨 수로 알겠다는 건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조금은 기분이 좋기도 했다. 남 하는 대로 열심히 효도를 해보려는 자식들이 대견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나를 떠보는 안테나 노릇은 딸의 차지였다. 맞이어서 애매하고 나이 차이도 자식 중에서 가장 덜 나고 또 동성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었다. 타고나기도 속 깊어 내가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대했고 제 동생들도 누나를 어려워하면서도 뭐든지 의논해 버릇해서 그런지 친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걸 못 참아 했다. 그런 버릇이 이번 일에도 쓸데없는 오지랖을 넓게 한 듯 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애미의 남자친구에 대해 조금씩 미심쩍어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정년퇴임한 지방대 교수라는 것, 한국사를 가르치던 퇴직 교수끼리 공동으로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상처한 지 3년 됐다는 것 등은 나도 대강 알고 있었지만 부부금실이 유별났다던가 아들네 말고도 집 한 채와 시골에 땅도 가지고 있다는 것, 모시고 있는 맏며느리가 부잣집 딸이고 미인이고 머리도 좋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맏며느리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것은 딸하고 동갑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쯤 알아보고 난 딸은 정색을 하고 도대체 그 늙은이하고 어쩔 셈냐고 물었다. 이건 마치 바람난 딸을 잡돌이하려는 애미의 태도였다. 그 늙은이라니? 그럼 우리 엄마를 꼬셨는데 고운 말이 나와? 딸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한 걸 보자 당장 그의 역성부터 들려고 한 내 태도가 슬그머니 뉘우쳐졌다. 실상은 그하고 나 사이는 자식들한테 발각이 됐다고 해서 달라질 어떤 건더기가 있는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꼬시긴 누가 누굴 꼬셔? 누구 들을라? 승하다. 형국이 형서이는 아직 몰라요?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딸이 묻는다. 알면 또 어떠냐? 엄만, 알아서 좋을 건 또 뭐유? 더 늙으면 구박받고 무시당할 필미나 될 텐데.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걔들이 어떻게 하냐? 알았어요. 전 입 봉하고 있을 테니까 엄마나 조심하세요. 자식들 체면이라는 것도 있지 않소? 딸애는 또 같지 않게끔 바람난 딸에게 아버지한테 이르지 않을 테니 정신 차리라고 쉬쉬 당조지마는 애미신용을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딸의 간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가 더 조심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고 종정과 달라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마 그의 집 안에서 딸한테로 직접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며느리는 딸하고 단짝이던 고등학교 친구하고 대학 동창이 되었다. 게다가 그쪽 며느리와 내 딸은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다. 한번 연주를 트자 마치 겹사돈처럼 알려고만 들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서로 비밀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양쪽을 다 안다는 딸의 친구에 의해 정보가 다소 굴절되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쏙쏙 드러난 그쪽의 조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실실 웃으며 엄마 실력 다시 봐줘야겠다는
무엄한 농담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정색을 하고 물었다. 엄마, 조 박사님 사랑해? 나는 그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될 뻔했다. 폭소같이 받쳐 사례가 들리면서 들고 있던 잔까지 엎질러 버렸기 때문이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 늙은이가 박사님이 됐는데 그럼 안 웃습냐?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입을 조금 삐죽댔는데 혐오스러워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그러나 딸이 쓸쓸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조만간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상태를 더는 즐기지 않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딸이 지금 쓸쓸해하는 것 몇 배 더 쓸쓸한 일이 되겠지만 마냥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늙은이가 조 박사님으로 변하고 난 지 얼마 후였다. 딸이 마침내 그의 며느리하고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되었느라고 했다. 중간에서 개입하던 제3자가 없어지고 나서 딸이 더욱 그 집에 대해 호의적으로 돼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그쪽 입장이 돼가는 딸을 보고 있으면 하염없이 서글퍼지기도 했다. 엄마, 혹시 형국이 형석이 눈치가 보여서 마음을 못 정하시는 거면 염려 말아요. 내가 엄마 의신 조금도 안 떨어지게 걔들을 이해시킬게. 저희끼리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기에 이렇게 겁없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까? 보나마나 그쪽 며느리가 급하게 그는 것 같아 그가 안쓰러웠다. 요는 내 애밀 시집을 보내겠다는 게냐 시방? 사랑하시잖아요. 살기가 어렵거나 모시겠다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재혼 얼마나 근사해? 누가 뭐래도 난 엄마를 변호하고 자랑스러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랑 타령을 하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그 후 며느리가 나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쯤이 좋을지 나한테 정하라고 했다는 소리를 그가 했을 때는 짓눌리는 기분이 들기까지 했다. 그는 대답을 회피하는 나에게 당장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싱그러운 로션 냄새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비해 보였다. 딸을 통해서도 그 집 며느리는 같은 전과를 해왔다. 딸은 내 의중은 떠보지도 않고 나한테 무슨 옷을 입혀야 그 멋쟁이 며느리한테 꿀리지 않을까 그 걱정부터 했다. 그 며느리 요새 세상에 드문 효부인가 보다. 그럼 엄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도 홀씨 아버지 모시기가 보통 힘들겠소? 힘들 때마다 자원봉사 하는 셈 친대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분노와 연민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딸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얘야 형수가 잘 들어라. 이 애미는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 딸아이도 그 말에는 머쓱해서 더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비록 선사는 아니었지만 공원묘지 남편묘는 나하고 합장하도록 곁에 가묘까지 만들어져 있었고 묘비명에도 내 이름이 남편과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성묘하기를 좋아했다. 그하고 사귀는 동안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나의 일상적인 행동 중 거기 가고 싶다는 것처럼 완전에 가까운 자유의사는 없었다. 거기서 느끼는 깊은 평화에다 대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큰 기쁨이나 슬픔도 그 위를 스치는 잔물결에 지나지 않았다. 결코 죽은 평화가 아니었다. 거기에 가면 풀도 예쁘고 풀 사이에 서식하는 개미, 메뚜기, 굼벵이도 예뻤다. 남편의 육신이 저것들을 키우고 있구나. 나 또한 어느 나루터인가 그와 함께 저것들을 키우게 되겠지 생각하면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죽음이 겁나지 않았고 미물까지도 유정했다. 진이 빠지게 풀들과 곤충들을 키우고 난 찌꺼기는 화장하여 훨훨 산하를 치유하도록 해주기를 자식들에게 부탁할 작정이다. 그 보장된 평화와 자유로부터 일탈할 어떤 유혹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은 그쯤하고 물러난 딸이 다시 또 무슨 얘기를 그쪽에서 들었는지 이런 소리를 했다. 엄마가 재혼해도 돌아가시면 아버지하고 합장해 드릴 게 염려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그쪽도 마누라 곁으로 갈 거 아니요? 내가 원하는 평화는 그렇게 구차스러운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만해 두거라. 망측하다. 그게 딸년이 애미한테 할 소리냐? 엄마야말로 왜 그러세요? 엄마가 정열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왕년에 정열 가지면 그까짓 뛰어넘는 건 문제가 없잖수. 듣자 하니 정말 딸년한테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정열이라는 말에 지난 시절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었다. 남편하고 열렬히 연애할 적에 어머니도 사이가 말하는 마음에 들어했다. 여북해야 개천에서 용났다고까지 지켜 세웠을까. 그러나 내가 그 용한테로 시집 가는 것만은 단호히 반대했다. 개천에서 난 용한테 시집 가는 건 용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개천에 빠지는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아무리 울고불고 말려도 나한테는 개천이 보이지 않고 용만 보였다. 어머니의 예언은 적중했고 나의 개천과의 악정고투는 막내 시누이를 시집 보낼 때까지 계속됐다. 남들에게는 개천으로 보이는 것이 나한테는 사는 보람이요 씩씩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그 시절 내 눈을 가리고 오로지 한 남자만 보이게 한 그 맹목의 힘을 딸은 지금 정열이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정열이라 해도 좋고 정욕이라 해도 좋았다. 지금 조 박사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그게 없었다. 연애 감정은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데 정욕이 비어 있었다. 정서로 충족되는 연애는 겉멋에 불과했다. 나는 그와 그럴듯한 겉멋을 부려본 데 지나지 않았나 보다. 정욕이 눈을 가리지 않으니까 너무도 빤히 모든 것이 보였다. 아무리 멋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들이닥칠 늙음의 속성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내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드러날 기름기 없이 처진 속살과 거기서 우수수 떨굴 비듬, 태산 줄령을 넘는 것처럼 버겁고 자지러지는 코골이, 아무데나 함부로 터는 담뱃재, 일부러 엉덩이를 들고 끼는 줄방귀, 제 아무리 거드름을 피워봤자 위액 냄새만 나는 트림, 제 입밖에 모르는 개걸스러운 식욕, 의처증과 건망증이 범벅이 된 끝없는 잔소리, 100살도 넘어 살 것 같은 인색함, 그런 것들이 너무도 빤히 보였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딘다는 것은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아이를 만들고 낳고 기르는 그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 한 사이가 아니면 안 되리라. 겉멋에 비해 정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재고할 여지는 조금도 없었다. 불가능을 꿈꿀 나이는 더군다나 아니었다. 딸이 안 해도 될 군소리를 덧붙였다. 엄마가 이청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박사님 불쌍해서 어떡하지? 며느리가 글쎄 더는 수발을 들 수 없대. 이왕이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시켜드리고 싶지만 안 되면 아무나 하고 시킬 모양이야. 밥 걱정 노후 걱정 안 하려고 시집 오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대. 그렇지만 너무 젊은 여자는 며느리가 싫은가 봐. 당장 지내기 거북한 것 말고도
나중에 책임질 기간이 길까봐 그렇겠지 뭐. 기껏 어디서 배고픈 할머니나 한 분 모셔올 모양이야. 엄만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져도 좋아? 친구한테 농담하듯이 버릇없는 말투였다. 나는 발끈했다. 배고픈 게 왜 나빠? 무시하지 마. 너 자원봉사보다 훨씬 거룩한 거다 그게. 겉멋보다는 더욱 거룩할 터였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며느리를 딸의 얼굴과 겹쳐보면서 속 시원히 내뱉었다. 더는 며느리나 딸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나는 그에게 곧 미국 갈 수속 중인데 될 수 있으면 오래 머물 거란 얘기를 하고 나서 그의 반지 낀 손 위에다 내 손을 정성스럽게 포개면서 한 번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두 번씩 과부될지도 모르는 일은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완곡하게 말한다는 게 심하게 들리지나 않았을까.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다. 독후감. 자원봉사보다 차라리 나은 것이 겉멋이었고 겉멋보다 더 나은 것이 배고픔이라는 실질적인 자리매김.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배고픔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쿠아마린이 왜 등장했을까? 한 번 읽었을 때는 찾지 못했지만 두 번 읽으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유별나게 좋았던 조 박사가 먼저 간 부인을 잊지 못해 아쿠아마린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자였기 때문에 재혼이 더 필요했을 뿐 전체적인 정서는 주인공 여자나 조 박사 모두 같은 공감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혼의 로맨스임에도 결이 반듯한 소설이었다는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작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박완서님의 탄탄한 구성이 소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